어린 시절 저는 아빠를 일찍 잃었습니다. 어린 시절 친구들을 보면 누구나 다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았지만 아빠가 안 계시는 빈자리 때문인지 저는 좀 외롭고 어둡게 지냈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아빠가 사업이 망하고 힘든 시절을 보내시다가 그만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게 됐거든요.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에는 저희 집안도 꽤 괜찮았었습니다. 동생과 제가 학교 생활을 하고 학원을 다니는데 큰 무리가 없을 정도로 부모님이 안정적인 지원을 해주셨고, 먹고 싶은 음식도 제때 사 먹을 수 있는 형편이었어요. 더욱이 주말이 되면 온 가족이 놀이공원에도 놀러 갔었고, 그곳에서 솜사탕도 먹으며 즐거운 시간도 보내곤 했었습니다. 그렇게 어린 시절을 보낼 때에는 정말 많이 행복했어요. 그때 저는 웃음이 많았고 작은 일 하나에도 행복함을 느끼면서 그저 밝게만 살아갔었습니다. 주변에 친구도 많았고 인기도 많았죠. 그 중에서 가장 친하게 지냈던 몇몇 친구들이 있었는데 남자, 여자 합쳐서 총 5명이었어요. 저희는 그렇게 독수리 5형제처럼 지냈죠. 남자 둘, 여자 셋이 아주 친하게 지내면서 서로의 집에도 자주 놀러 다니고 학교에서 힘든 일이 있거나 친구들이 괴롭히는 일이 생기면 서로 나서서 도와주기도 하고 그랬답니다. 서로가 가까이에 있는 것만으로도 늘 든든하던 그런 사이였어요. 그 친구들은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 저희 집에 자주 놀러 왔었는데요. 친구들의 엄마는 다들 일을 하시느라 집에 계시지 않았었기에 집에 가봤자 먹을 것도 없고 재미가 없다고 했는데 저희 엄마는 집에서 항상 맛있는 간식도 만들어주시고 가끔 피자나 햄버거 같은 것도 사주시곤 하셨기에 항상 저희 집은 인기 만점이었죠. 야, 오늘도 소연이네 가자. 나 너네 엄마가 만들어주는 따끈한 간식 너무 좋더라. 우리 엄마도 일 안 하고 집에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 그럼 갈까? 우리 엄마는 너네 오는 거 너무 좋아하셔. 간식 만들어주는 것도 좋아하시고. 아, 진짜? 우리가 엄청 많이 먹어서 돈 많이 드는 거 아니야? 좀 미안하기도 하다. 아이, 무슨 말이야. 우리 독수리 오형제잖아. 우리끼리 그런 게 어딨어. 우리 엄마는 오히려 친구들 엄마들 다 일하시니까 자기가 챙겨준다면서 데리고 오라고 하셨어. 얼른 가자. 와, 좋아. 소연이 짱이다, 정말. 그럼 오늘도 소연이네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신나게 놀아보자. 친구들은 그렇게 저희 집에 놀러와서 엄마가 만들어주시는 맛있는 간식을 먹곤 했습니다. 엄마는 항상 제 친구들을 정말 친자식처럼 아껴주시며 먹을 거 아끼지 않고 아주 잘 챙겨주셨죠. 학교가 살고 있는 곳에 따라 배정이 되기 때문에 친구들의 집도 거의 저와 많이 떨어져 있지 않은 곳에 있었는데 그 중에서 아마 저희 집이 가장 잘 살았을 거예요. 아빠가 그때까지만 해도 돈을 잘 버는 직업을 가지고 계셨던 것 같아요. 친구와 친구 부모님은 저희 집을 부러워하셨고 가끔씩 만나는 친구의 엄마는 저희 엄마에게 늘 고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소연 엄마 너무 고마워요. 내가 공장에 다니느라 애 학교 갔다 오면 챙겨주지도 못하는데 번번이.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다 서로 돕고 사는 거죠 뭐. 우리 소연이도 나중에 잘 챙겨주실 거잖아요. 어머, 내가 뭐 부족함 없는 소연이를 챙겨줄 게 있나 뭐. 아무튼 이거 그 시장 봐오면서 소연이네 주려고 산 귤이에요. 몇 개 되진 않지만 받아줘요. 우리 애 간식도 챙겨주고 항상 잘 보살펴주니 내가 너무 고마워서 그래요. 아유, 이런 거 안 주셔도 되는데 저는 정말 좋아서 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앞으로 부탁할 일이 있으면 편하게 부탁하세요. 부담도 절대 갖지 말고요. 하루 종일 집에서 할 일도 없는데 애들이라도 잘 챙겨야죠. 아이고, 소연 엄마. 정말 나중에 소연이가 복 다 받을 거예요. 진짜 너무 고마워요. 친구들의 엄마는 저희 엄마에게 매일 고마움을 갖고 계셨습니다. 가끔 과일이나 반찬거리가 있으면 저희 집에 들러 감사의 인사를 전하시고 가기도 하셨는데 그중에는 하민이라는 남자아이의 엄마도 있으셨어요. 하민이라는 친구는 제게 아주 특별했습니다. 아직 초등학생이지만 마음속에 어떤 두근거림이 있는 그런 남자친구였네요. 공부도 잘했고 마음씨도 착했으며 선생님 말씀도 잘 듣는 그런 아이였죠.
저뿐만 아니라 같은 반에서도 하민이를 좋아하는 친구들이 꽤 있을 정도였답니다. 저희 독수리 오형제라고 불리는 친구들 중에 저는 하민이를 몰래 짝사랑하고 있었어요. 하민이도 나중엔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아주 친하게 지내면서 초등학교 시절을 보냈습니다. 화목한 가정, 좋은 친구들, 거기에 짝사랑하고 있는 이성 친구까지 저는 부러울 것이 없이 지내고 있었죠. 근데 그런 순간이 평생 영원할 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희 집안 분위기는 점점 안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빠가 오랜 기간 근무하시며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나갔던 회사를 그만두시고 갑자기 사업을 하신다고 하셨나 봐요. 그때 엄마 아빠가 하시는 말씀을 듣고 대충 눈치를 챘던 것 같아요. 여보, 갑자기 당신이 사업을 어떻게 해요? 평생 직장만 다니던 사람이. 이렇게 평생 직장만 다니다가는 앞으로 퇴직 후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정말 가슴이 답답하더라고. 내 나이 더 들기 전에 사업해서 목돈 좀 만져야지. 애들 앞으로 커가면서 학교도 다녀야 하고 결혼도 시켜야 하고 우리 은퇴 후에 노년도 살아가야 하는데 말이야. 그래도 나는 안정적으로 월급이 딱 나오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사업이야 잘 되면 좋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도 생각을 해봐야죠. 당신은 경험도 없고 남한테 싫은 소리도 못하는 성격인데 난 걱정돼요, 여보. 걱정하지 마. 나도 하다 보면 성격도 변하고 뭐 그러겠지. 퇴직금하고 집 담보로 대출도 받고 또 지인들 중에 돈 빌려준다는 사람도 있어서 이 기회에 한번 시작해보려고. 나만 믿어, 여보. 엄마는 아빠를 말리셨지만 아빠는 자신만 믿으라고 하면서 끝내 사업을 시작하셨습니다. 이전 직장 생활과 비교했을 땐 정말 아주 많이 바빠지셨기 때문에 아빠의 얼굴을 보기가 힘들어지더라고요. 주말에도 놀이동산은커녕 함께 식사를 하는 일조차 없었으니 말이에요. 엄마는 아빠의 사업장에 나가 일을 도와드린다고 하면서 집을 비우시는 일도 종종 생겼고 학교에 다녀오면 이전처럼 친구들을 집에 데리고 올 수도 없게 됐습니다. 저희 엄마가 만들어주는 간식을 기대하는 친구들이 실망할 것이 뻔하니까요. 저와 동생은 학교에 다녀와서 몇 군데 학원을 들러 아무도 없는 집에 와서 엄마를 기다리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그때 배가 고프다던 동생에게 계란 후라이도 해주고 라면도 끓여주면서 뜨거운 냄비에 손도 대이고 했던 일이 아직도 생각이 나네요. 아빠의 사업이 시작되고 저희 가족들의 삶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너무 바빠 만날 시간도 없었는데 엄마까지 바빠져서 저희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현저히 줄어들었거든요. 저는 그 부분이 가장 싫었습니다. 언제까지나 학교에 다녀오면 엄마가 집에서 반겨줄 거라 기대만 하고 있었거든요. 바뀐 일상 속에서 저와 동생은 그저 그런 대로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찌 된 일인지 언제 순간부터 그 사이 좋으시다던 아빠와 엄마가 다투시는 소리가 아주 많이 들려왔어요. 엄마는 생전 따뜻하신 분이셨는데 아빠와 싸우실 때는 엄청 소리를 지르고 하셔서 저희가 많이 놀랐답니다. 그러게 내가 뭘 했어요? 아니라고 했죠? 이제 어쩔 거예요? 아니, 나도 이렇게 될 줄은 몰랐지. 좀 기다려보자고. 뭔가 대책이 있겠지. 대책이요? 도대체 대책이 뭔데요? 지금 여기저기 돈 이자도 못 내고 있는 판국에 무슨 대책이요? 당장 애들 학원도 다 끊게 생겼어요. 학원이 뭐예요? 쌀독에 쌀도 떨어지고 있다고요. 그러게. 잠깐 기다려보라고. 아니, 내가 어떻게든 해결할 테니까 조금만 좀 기다려줘. 그렇게 소리만 지른다고 뭐가 해결돼? 내가 처음부터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내가 괜히 소리 질러요? 나를 이렇게 만든 게 누군데요? 당장 어쩔 거예요? 우리 네 식구 어디 가서 어떻게 사냐고요? 엄마 아빠가 심각하게 싸우는 소리를 몇 번 듣고 난 후에 저는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게 됐습니다. 엄마의 말처럼 곧 학원도 못 다니게 됐고 라면을 잘 먹지 못하게 하셨던 엄마가 끼니로 라면을 끓여주는 일도 많이 생기게 됐어요. 그래도 어떻게든 일을 해결하려고 노력하시는 아빠의 모습에 저는 속으로 응원을 많이 했습니다. 아빠 덕분에 여유 있는 생활을 여태까지 했었고 항상 힘들게 일하시는 아빠의 모습에 감탄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조금 생활이 어렵더라도 아빠, 엄마, 저, 동생 이렇게 네 가족만 함께 있으면 좋다고 생각을 했죠.
하지만 얼마 후 아빠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을 하러 밖으로 돌아다니시다가 그만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그때 저희 집은 당장에 간식을 사 먹을 돈도 잘 없을 때였는데 정말 너무나 충격적인 사실 앞에 망연자실하고 말았죠. 밤늦게 걸려온 병원의 전화에 엄마는 저희를 두고 혼자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가셨고 다음날 저희는 아빠의 사망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서 믿어지지 않았는데 장례식이 치러지는 날 아빠의 영정사진을 보고 현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전혀 모르겠고 그저 엄마 곁에 서서 엄마만 쳐다보고 있었는데 엄마는 하루에도 몇 번이나 쓰러지고 실신하고를 반복하셨습니다. 친척들의 도움으로 엄마는 입원을 해서 링거도 맞으시고 억지로 죽도 몇 숟가락 뜨셨지만 상태는 좋아지지 않으셨어요. 아빠를 그렇게 갑작스럽게 떠나보낸 후 저희 가족의 삶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우선 오랫동안 살던 넓고 편안했던 집이 방 2개짜리 햇빛도 제대로 들지 않는 좁은 곳으로 이사를 하게 됐고 엄마는 하루 종일 밖에서 일을 하시게 됐어요. 엄마 없이 저와 동생만 있는 집에는 친척들도 가끔 찾아오셨지만 아빠에게 받을 돈이 있다는 낯선 아저씨들도 찾아오셨기 때문에 정말 너무나 무섭고 힘이 들었습니다. 당장이라도 엄마에게 빨리 오라고 말을 하고 싶었지만 그때 당시에는 핸드폰 같은 것도 없었기 때문에 엄마에게 연락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우는 동생을 달래주며 저는 그렇게 집에서 가장 아닌 가장 노릇을 해야 했습니다. 엄마가 오시기 전엔 동생 학교 숙제도 봐주었고 배고프다는 동생에게 밥도 차려주고 세탁기에 빨래도 돌렸죠. 처음에는 아무것도 못하고 어색했지만 환경이 사람을 만든다고 몇 달 정도 하니 점점 익숙해지더군요. 제가 이런 환경에 처하자 저와 가장 친한 독수리 오영재 친구들도 왠지 조금씩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친구들은 아니라고 하는데 저는 이전처럼 친구들과 어울려 놀고 맛있는 것도 사 먹고 할 수 있는 시간과 돈이 없었기에 제가 조금 거리를 둘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마음속으로 좋아하고 있던 하민이라는 친구는 제가 이런 환경이 되자 저를 많이 생각해주고 챙겨주려고 노력하더라고요. 특히 하민이 엄마는 퇴근길에 저희 집에 들러 붕어빵과 떡볶이 같은 맛있는 음식을 사다가 건네주셨습니다. 소연아, 소연이 집에 있지? 하민이 엄마야. 문 좀 열어봐. 아, 네, 안녕하세요, 아줌마. 아직 엄마 퇴근 안 하셨지? 배 안 고파? 아줌마가 퇴근하면서 이것 좀 사왔는데, 자, 얼른 동생이랑 같이 먹어. 아, 떡볶이예요? 이거 저랑 동생이 제일 좋아하는 건데, 너무 감사합니다. 소연아, 지금은 힘들지만 조금만 참으면 좋은 날이 올 거야. 아줌마가 소연이네 엄마한테 참 많이 도움받아서 이렇게라도 해야 내 마음이 편하다. 아줌마가 종종 들릴게 절대 낯선 사람한테 문 함부로 열어주지 말고 엄마 올 때까지 동생하고 잘 있어야 돼. 알았지? 네, 그럴게요. 가끔씩 들르시는 하민이네 엄마는 정말 그 당시에 제가 가장 기다리던 분이었습니다. 한창 배고플 시간에 사다 주시는 간식거리는 저희 남매에겐 한 줄기 빛과도 같았죠. 비록 하민이하고는 예전처럼 어울리는 시간은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저를 챙겨주시는 마음에 항상 감사하며 생활을 했습니다. 엄마는 아빠가 남겨놓으신 커다란 빚에 많이 힘들어하셨어요. 단 하루라도 쉬지 않고 일을 하셨는데 공장이 쉬는 일요일이면 일요일만 할 수 있는 식당에 나가 하루 종일 일을 하셨죠. 아무리 벌고 또 벌어도 빚과 생활비 모두를 혼자의 힘으로 감당하시는 것은 많이 힘드셨던 모양이에요. 금세 엄마 몸에 병이 나버렸고 결국 저희 남매는 잠시 동안 친척들 집에 맡겨지게 됐습니다. 이 시기가 저는 가장 힘들었어요. 아무리 친척이라고 하지만 그냥 놀러 간 것과 뭔가 눈치를 보며 생활하는 것은 천지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학교도 갑자기 전학을 가게 돼서 낯선 곳까지 더해져 정말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엄마는 24시 식당을 하는 곳에서 먹고 자고 하시며 돈을 버셨고 저희와 잠시 떨어져 생활하시다가 주말에만 가끔 만났는데 몸이 많이 안 좋으신지 얼굴빛이 점점 안 좋아지시더라고요. 제발 엄마만은 건강하게 오래오래 저희와 함께 살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저는 그냥 무작정 기도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게 낯선 환경에서 저희 남매는 컸습니다. 다행히 친척분들이 잘해주신 덕분에 저희는 크게 어긋나지 않고 착하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저 빨리 엄마와 함께 살고 싶은 마음에 중학생이 되면서부터는 친척 이모가 하시는 부업을 집에서 도와드리기도 했습니다. 정말 단 1원이라도 제가 벌 수만 있다면 엄마에게 모두 갖다 드린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도와드렸는데 그런 제 모습이 예뻐 보이셨는지 월급이라며 조금의 돈도 주시기도 하셨어요. 다행히 몇 년 후 저희는 건강하게 엄마와 다시 살 수 있었습니다. 엄마는 그동안 아주 열심히 일을 하시며 돈을 버셨고 아직도 갚아야 할 빚이 꽤 남아 있었지만 이렇게 성실하게 갚아나가는 모습을 본 사람들이 사정을 봐주어 조금 시간을 더 연장해 주시기도 하셨던 모양이에요. 다시 만나서 같이 살게 된 엄마가 얼마나 좋던지 저는 고등학생이었는데도 엄마 옆에 꼭 붙어서 엄마를 끌어안고 자곤 했습니다. 사정이 그렇다 보니 저는 공부를 많이 하지 못했어요. 친척집에 제가 쓸 수 있는 책상도 없었거니와 마음이 힘들다 보니 공부에 집중할 수 있지를 못했거든요. 대학 진학은 꿈도 꾸지 못했고요. 저와 동생 모두 일반 고등학교가 아닌 상업계, 공업계 고등학교를 나오게 됐고 작은 회사에 취업하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엄마가 갚아나가야 할 빚을 도와드릴 수 있게 되니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몰라요. 저와 동생에게 크게 들어가는 돈도 없고 군대를 제대한 동생까지 엄마와 저 셋이 함께 돈을 버니 맛있는 것도 사 먹을 수 있게 됐고 이전처럼 힘들지는 않았죠.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다니던 회사가 갑자기 문을 닫게 됐습니다. 사장님이 경제적으로 많이 힘드셨는지 그만 폐업을 하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갑작스럽게 백수가 되어버린 저는 마땅히 안정적으로 다닐 수 있는 회사가 없었기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엄마가 저를 부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소연아, 엄마 생각에는 지금 당장에 네가 또 돈 때문에 아무 곳이나 들어가는 것보다는 미래를 위해서 뭔가 자격증을 따보면 어떨까? 엄마 아는 사람 딸도 보니까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보육교사인가 그것 따서 어린이집에 다니더라. 그거 한번 따놓으면 나중에 너도 결혼해서 아이 낳고도 다닐 수 있고 하던데 어떻게 생각해? 보육교사? 아이들이 좋긴 한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그리고 당장 돈을 벌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 당장만 생각하지 말고 길게 보고 도전해봐. 그리고 엄마랑 동생이 지금 벌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엄마의 추천으로 저는 보육교사라는 자격증을 도전하게 됐습니다.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었기에 저도 과감하게 준비를 했었죠. 자격증 취득하면서도 어린이집에서 그저 단순하게 청소하면서 아이들을 봐주는 알바를 시켜주다 보니 그곳에서 일도 배우고 실습도 진행하며 일이 잘 풀렸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저는 어린이집 교사가 됐습니다. 평소에 아이들을 예뻐하긴 했는데 정말 천사 같은 눈망울로 저를 쳐다보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니 정말 이 직업을 선택하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쪽 분야에 대해 대학교를 나온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누구보다 자부심을 가지고 열정을 다해서 일을 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어느 날 초등학교 때 친하게 지내던 독수리 오영재 중 한 명의 친구하고 연락이 닿게 됐어요. 그 옛날 갑작스럽게 아빠가 돌아가시고 친척집에 맡겨지고 하면서 연락이 끊어졌다 보니 속상했었는데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야, 소연아, 진짜 반갑다. 그래, 뭐하고 지내? 나는 어린이집 선생님이야. 회사 다니다가 다시 공부해서 이쪽 분야로 일하게 됐어. 정말? 너무 반갑다, 야. 다들 잘 지내지? 우리 독수리 오영재 친구들 다 잘했지? 나 애들 너무 보고 싶어, 정말. 그럼 다들 잘 지내지. 우리 독수리 오영재 다들 대학 나와서 집 밥벌이 잘하고 있다. 야, 그 하민이 알지? 하민이는 중학교 선생님이야. 걔 그때도 공부 잘했잖아. 뭐 그래서 수학 선생님 됐지 뭐. 어머, 그래? 잘 됐네. 다들 대학 가서 열심히 공부했구나. 그럼 우리 때는 대학 많이 갔잖아. 소연이 너는 전공이 뭔데? 난 대학 안 갔어. 그땐 상황이 좀 그래서. 너도 알잖아, 우리 집 상황. 그래. 미안. 아무렴 어때? 대학이야 뭐 나중에 다시 가도 되는 건데 뭘. 너도 고생 많이 했겠다.
우리 만나야지. 이렇게 연락되기도 쉽지 않은데 우리 당장 만나자. 내가 친구들한테 연락할게. 다들 얼마나 보고 싶어 하는데. 정말 오랜만에 연락된 친구를 통해 저는 친구들의 소식을 듣게 됐고 곧 다 같이 한자리에 모여 즐거운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한때 제가 마음속으로 짝사랑했던 그 하민이라는 친구도 정말 멋있는 남자로 자라서 그 자리에 함께 나왔죠. 여전히 매너도 좋고 따뜻한 마음씨를 가진 그 친구에게 저도 모르게 그동안 잊고 있던 감정이 되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냥 농담으로 제게 던진 말에도 가슴이 콩닥거리는 것이 저 혼자 괜히 얼굴만 빨개지고 눈도 마주치지 못하겠더라고요. 하민이도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제 옆에 딱 붙어 앉아 계속해서 친근하게 말을 걸었죠. 야, 소연아, 정말 너무 보고 싶었다. 우리 엄마도 진짜 걱정 많이 하셨거든. 너희 어머니 잘 계시지? 너 그때 그렇게 친척 집으로 가고 나서 몇 번 우리 엄마가 너희 엄마한테 연락도 하고 그러셨던 것 같더라고. 아무튼 진짜 반갑다. 전화번호 좀 줘봐. 아, 그랬어? 아이, 몰랐네. 정말 감사하시다. 너희 어머니도 잘 계시지? 내 전화번호 여기. 아, 나 여자친구도 없고 맨날 심심한데 잘됐다. 아, 너희들 쉬는 날 나랑 같이 놀아주라. 시간 되는 친구들이 있으면 다 같이 만나서 뭐 예전처럼 그렇게 재미나게 놀자고. 아이, 그래, 그러자. 나도 일요일 재미없게 보내고 있어. 다 같이 만나서 놀자. 하민이와 연락처를 교환한 후 저희는 아주 자주 연락을 하게 됐어요. 어렸을 때도 그 중에서 특히 대화가 잘 통했었는데 커서도 여전히 대화가 잘 통하더라고요. 영화 좋아하는 취향도 비슷했고 먹는 음식 취향도 비슷했었기에 저희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재밌게 연락을 주고받았죠. 일요일이 되고 하민이는 다른 친구들이 다 시간이 안 된다고 했다며 제게 만나자는 말을 했습니다. 아, 집에만 있기가 너무 답답해. 라고 하면서요. 저도 마침 쉬는 날이라 주저없이 하민이를 만나러 나갔죠. 훤칠하게 큰 키에 옷도 꽤 잘 입는 그의 모습을 보니 또다시 제 심장은 쿵쾅대기 시작했습니다. 하민이는 중학교 교사가 된 지 3년 차가 됐고 자신의 일에 아주 만족한다고 하더군요. 누군가를 가르치는 일이 이렇게 사명감이 클 줄은 몰랐는데 자신의 적성과 딱 맞는 일을 하기에 아주 좋다고 했어요. 저 역시도 어린이집 선생님으로 아이들을 돌보는 일에 만족을 하고 있었기에 저희는 그런 부분도 얘기가 잘 통했습니다. 영화도 재미있게 보고 밥도 먹으며 좋은 시간을 함께 보냈죠. 우연히 하민이가 자신의 엄마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아, 야, 우리 엄마 진짜 못 말린다. 내가 교사 되니까 뭔가 대단한 사람이라도 된 것처럼 아주 교사 여자 만나라고 난리도 아니야. 우리 집도 어려웠었는데 무조건 좋은 집안에 직업 좋은 여자 만나야 된다고 하면서 얼마나 나한테 어찌나 선자리를 나가보라고 하던지. 아, 그래? 벌써 우리가 그런 걸 생각하는 나이가 된 건가? 세월 참 빠르다. 하민이 너희 어머니가 네가 교사 된 게 너무 자랑스러우신가 보지. 내 아들이었어도 그럴 것 같은데 뭐. 아, 그래, 맞아. 나 교사 되고 우리 엄마 진짜 많이 울었거든. 아무튼 우리 엄마 지금은 엄청 못 말리는 속물이 된 것 같아. 아유, 속물이라니. 어른들은 다 그러신 거지 뭐. 그래도 네가 되기 힘든 교사 되고 하니까 그러시는 거겠지. 하민이가 하는 이야기를 들으니 제 심장이 쿵쾅대던 게 조금 부끄러워지더라고요. 혼자서 괜한 착각을 한 것 같기도 하고 애초에 넘보지 말아야 할 사람인가 싶은 생각도 들었고요. 아무튼 그날 그 얘기를 듣고 최대한 하민이에 대한 마음을 접어보려고 노력했는데 사람 마음이 또 그렇게 되지가 않더라고요. 이상하게 한번 마음에 들어오니 쉽게 그 마음이 변하지를 않는 겁니다. 저희는 그 후로도 계속해서 아주 자주 연락을 했고 단둘이 만나는 것이 어색하지 않을 만큼 둘이 자주 시간을 보냈어요. 어느덧 그와 함께 있는 시간은 제가 일주일 동안 기다리던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민이도 저와 같은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이 있었어요. 그날도 둘이 만나 밥을 먹으며 술을 한잔 하게 됐었는데 취기가 조금 오른 그가 제게 말을 했어요. 저기 소연아, 나는 너랑 있으면 너무 마음이 편하고 좋아. 옛날에 네가 나 좋아했었잖아. 혹시 지금도 그래? 어? 그걸 어떻게 알았어? 그걸 왜 모르냐? 내가 무슨 바보야?
초등학교 때 우리 서로 많이 좋아했잖아. 그땐 어려서 그게 어떤 감정인지 말할 줄도 모르는 바보였지만, 이제는 나 솔직히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겼어. 나 너 너무 좋아해. 혹시 너도 나 좋아해줬으면 한다. 아, 그래, 나도 너 좋아해. 아주 많이. 하민이의 고백에 저도 더 이상 숨기지 않고 제 마음을 표현해버렸습니다. 그때는 오로지 그 남자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았죠. 그렇게 저희는 연인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동창회라는 것이 유행을 하긴 했었지만 그렇게 저희가 다시 만나서 인연으로 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죠. 하민이는 저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고 저 또한 그 남자의 부모님을 비롯해서 어린 시절의 생활까지 모든 것을 알고 있었기에 앞으로의 만남은 더욱 편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민이의 어머니도 저희 엄마에게 고마움을 느끼고 저와 인연이 된 것을 당연히 좋아하실 것이라 생각했죠. 저희 커플은 세상 그 누구보다 찰떡궁합이었습니다. 성격부터 취미생활 취향도 비슷했고 둘이 함께 있으면 언제나 행복한 웃음소리가 떠나질 않았죠. 남자친구는 몇 명 사귀어 보긴 했지만 서로에게 맞춰주는 부분에서 좀 불편하기도 했고 그랬는데 하민이하고는 그런 것이 없어서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가 너무 잘 맞았기 때문이에요. 저의 이러한 연애 소식을 엄마와 동생에게 말해주었더니 너무나 잘 됐다고 하시면서 기뻐하셨습니다. 어머나, 하민이? 세상에나 사람 인연이 신기하긴 하다. 이렇게 다시 만나서 연인이 될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우리 소연이 얼굴에 완전 꽃이 피었다 피었어. 하민이 그때도 공부도 잘하고 예의 바르고 하더니 학교 선생님도 되고 되게 멋있다. 우리 딸 축하해. 하민이랑 마음껏 예쁜 사랑하렴. 아이, 엄마. 그러게 어떻게 그렇게 됐네. 나 지금 정말 너무 좋아. 여태까지 만나봤던 남자친구들하고는 너무 달라. 그냥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 같고 막 편안하고 그런 느낌이야, 엄마. 그래, 엄마도 그런 느낌 잘 알지. 그런 사람하고 결혼하면 평생이 행복하다던데 우리 딸 옆에 친구처럼 연인처럼 있는 사람이 하민이라서 엄마도 너무 기분이 좋다. 그렇게 저희 엄마는 너무나 기뻐해 주셨고 저의 미래에 대해서도 은근히 하민이와 연결되기를 바라고 계셨습니다. 저희 엄마처럼 당연히 남자친구의 엄마도 기뻐해 주실 것이라 굳게 믿고 있었는데 그건 저만의 착각이었더군요. 남자친구와 연애를 시작한 지 1년이 다 되어 가던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고 수화기 넘어 들려오는 목소리의 주인공은 바로 남친의 어머니셨습니다. 소연아, 소연이 맞지? 나 하민이 엄마야. 네, 소연이에요. 안녕하세요. 그동안 안녕하셨어요? 너무 오랜만이라 뭐라 인사를 드려야 할지. 그래, 나야 뭐 교사 아들 덕분에 호강하며 잘 지내고 있지. 그래, 그 하민이한테 얘기 들었어. 너희 둘 교제하고 있다고? 네, 맞아요. 어떻게 그렇게 됐네요. 그 아줌마가 듣기로 너 고등학교 졸업하고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인가 한다고 들었는데 맞니? 아, 네, 맞아요. 아이들 보면서 너무 즐겁게 일하고 있어요. 유아교육과 나온 것도 아니고 그냥 아무나 따는 자격증 하나 따서 아이들 돌보미 하고 있는 게 즐겁구나. 하민이는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그 어렵다는 시험 통과하고 학교 선생님 하고 있는데. 아, 네? 네, 그렇죠. 저기 있잖아. 전화로 아줌마가 이런 얘기해서 정말 미안한데, 사실 서로 조금 환경이 맞는 사람하고 만나는 게 좋지 않니? 너네 둘 친구 사이로 정말 좋았잖아. 지금 너무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서 니네들이 감정을 잘 모르는 것 같아. 친구는 친구로 있어야 영원히 남을 수 있는 거야. 괜히 사귄다 어쩐다 해서 오래된 친구까지 잃지 말고 소연이도 소연이 환경에 맞는 남자 만나보면 어떻겠니? 원한다면 이 아줌마가 소개시켜줄게. 남친의 어머니는 제게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신의 아들과는 친구 사이로 남으라고 하시며 저와 환경이 맞는 남자를 소개시켜준다고까지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듣고 정말 너무 어이가 없고 기가 막혀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른 뒤 저보고 생각해보라고 하시며 전화를 끝내시더군요.
이 이야기를 남친에게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을 했습니다. 괜히 제가 이 이야기를 했다가 괜한 모자 사이가 나빠지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됐거든요. 화도 나고 비참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감정이 복합적으로 들었지만 저는 일단 참기로 했습니다. 꾹 참고 그냥 제 남친과의 행복할 날만 생각하기로 했죠. 그런데 시간이 좀 흐른 후 다시 한번 남자친구의 어머니에게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됐습니다. 이번에는 저보고 퇴근한 후 어린이집 근처에 있는 카페로 나오라고 하신 뒤 얼굴을 보며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소연아, 아줌마가 하는 얘기 잘 이해 못했어? 네? 아니요, 그건 아닌데. 근데 왜 아직도 우리 아들을 만나? 아줌마가 알아듣도록 설명했잖아. 하민이는 워낙에 예의 바르고 착한 애라서 어쩔 수 없이 너 만나고 있는 거야. 우리 아들은 내가 제일 잘 알아. 하민이한테도 얘기했고, 그럼 네가 좀 알아서 행동했어야지. 왜 아직도 이러고 있니?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하민이한테도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다 알고도 저를 어쩔 수 없이 만나고 있다는 말씀이세요? 그래, 내가 초반부터 다 얘기했다. 왠지 너를 지켜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옛날부터 있었다고 하길래 내가 그건 사랑보다 동정이라고 했어. 너희 집 그렇게 되고 불쌍해서 생긴 마음이라고. 하민이가 그 마음을 헷갈려 하길래 내가 똑똑히 얘기해줬지. 걔가 너무 착해서 결정을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착해도 어쩔 수 없이 만나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아줌마도 저 좋아하셨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저희 엄마한테 고마워도 하셨고, 저희가 자주 어울려 노는 것도 좋아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와서 제게 왜 이런 말씀을. 우리 소연이가 아직도 어리구나. 너희 엄마가 많이 도와주셔서 고마운 마음은 고마운 거고, 이건 다른 문제지. 어딜 감히 애기들 돌보미 주제 교사인 우리 아들을 넘봐 넘보긴. 애비 없이 친척집을 전전하며 굴러먹다가 컸는데 뭘 믿고, 어? 정신 똑바로 차리고 네 주제를 좀 봐라. 어디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 제 면전에서 정말 너무 심한 말을 쏟아내시는 남친의 어머니를 보고 저는 왈칵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누구보다 저희 집안 사정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다른 사람보다 더 서운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전혀 감이 오지 않았어요. 남자친구 어머니는 날카로운 칼날같이 말을 내뱉으시고는 그대로 자리를 떠나버리셨고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대로 있다가는 안 될 것 같아 남친을 불러 얘기를 했죠. 남친은 제 이야기를 듣더니 모두 다 알고 있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엄마가 워낙에 며느리에 대한 환상과 욕심이 많다고 하신다며 그냥 어른들의 고정관념에 박힌 사고방식이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얘기를 듣고도 신경을 쓰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만약에 결혼이라는 것을 하게 된다면 평생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될 텐데 말이죠. 그날 남친과 한바탕 심하게 싸우고 나서 일주일 정도 저는 남친의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런 대접까지 받으면서 남친과의 만남을 지속해야 할지 고민이 되더군요. 뭐 그리 대단하다고 사람을 이런 취급을 하는지 너무나 변한 남친의 어머니의 모습은 진짜 충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인연이라는 것은 정말 쉽게 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남친은 일주일 내내 하루도 빠짐없이 저희 집 앞에 찾아와 몇 시간이나 저를 기다렸고 자신의 엄마를 무슨 일이 있어도 설득한다면서 제게 믿음을 줬죠. 소연아, 나 믿지? 지금 나한테 가장 필요한 사람은 너야. 그러니까 제발, 나 우리 엄마 설득할게. 내가 자신 있어. 우리 엄마가 그냥 욕심이 너무 많아서 그래. 아무리 그래도 자기 아들이 죽고 못 산다고 하는데 별 수가 있겠어? 정말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엄마 설득해서 다시는 너한테 그런 말 하지 못하도록 할게. 제발 소연아, 나 이러다가 죽을 것 같아. 저는 남친을 그대로 둘 수가 없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도 어느덧 이 남자에 대한 사랑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커져버렸거든요. 저희는 그렇게 다시 만나 더욱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사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남친의 어머니가 하는 말씀에 대해 최대한 신경을 쓰지 말자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죠.
마음은 쓰였지만 평생 남친 어머니와 함께 사는 것도 아니니까 참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남친은 어머님과의 몇 번의 트러블 끝에 결국 어머니를 설득했나 봅니다. 제게 정식으로 결혼해달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어떤 방법으로 어머니를 설득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는 그와 결혼을 약속하게 됐습니다. 저희 엄마는 정말 너무나 좋아하셨어요. 하민이 어머님이 제게 했던 말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기에 아무것도 모르시고 그저 좋아만 하고 계셨죠. 저 또한 지난 과거는 다 잊고 결혼까지 허락하셨으니 잘 지내보겠노라 마음을 먹고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남친이 함께 있어서인지 저를 못마땅해하는 표정은 여전하셨지만 딱히 별 말씀은 하지 않으시는 것을 보고 정말 남친이 많은 노력을 해서 어머니를 설득한 줄로만 알았습니다. 인사를 마친 며칠 후 제게 촌스럽다고 하시며 좀 세련되게 가꾸는 것이 자기 아들과 좀 맞을 것 같다는 예비시모의 말에 저는 최대한 잘 보이고 싶어서 예비시모가 잘 다니신다는 미용실을 남친에게 물어보곤 그곳에 간 적이 있었어요. 그래도 결혼까지 허락해 주셨는데 제가 최대한 예비시모의 마음에 들게 하는 것이 예의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곳에서 최대한 세련되어 보이고 전문 직업을 가진 여성처럼 보이게 해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자주 가던 곳과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비용은 비싸지만 워낙에 손님도 많았고 해서 저는 과감하게 투자를 해보기로 했죠. 그곳은 동네 한 구석에 위치한 미용실이었지만 타 지역에서도 사람들이 찾아올 정도로 입소문이 나 있는 곳이었습니다. 상담을 끝내고 가장 한쪽 구석에 앉아 시술을 시작하려는데 누군가 문을 열고 들어오며 통화를 하는 목소리가 들렸고 그 목소리는 다름 아닌 남친의 어머니, 예비 시모더군요. 예비 시모는 구석에 있는 저를 발견하지 못하고 소파에 앉아 통화를 이어나가고 계셨습니다. 아마 제가 이곳에 와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하셨겠죠. 그런데 통화의 내용이 심상치가 않았습니다. 아이고, 그러게 말이야. 우리 아들이 아주 죽겠다고 난리를 치고 생활비도 안 준다고 하길래 정말 어쩔 수 없이 허락은 했는데 내가 만족할 리가 있겠니? 어디서 굴러먹다 온 애비 없는 애 그렇다고 외모가 봐줄만 하다던가 그렇지도 않아. 아주 어디 시골 촌구석에 있는 애처럼 촌스럽고 정말 누구 보기 부끄러워 죽겠다니까. 그래도 내가 누구니 이렇게 결혼을 허락할 리가 있니? 약속을 받아냈지. 분명히 고졸 출신으로 애들 돌봄이나 한 여자하고는 수준이 맞지 않을 테니까 그저 식모 정도로만 생각하고 내가 연결해주는 같은 교사 여자 애인 만들어서 정신적으로 교류하라고 했어. 요즘은 그런 거 많이 만들더만. 그렇지 않고서야 어디 수준 차이가 나서 살겠니? 아들도 오케이 했고. 그러니까 내가 허락했지. 내가 미쳤니? 예비 시모의 통화 내용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집에서 일하는 식모 정도로 생각하고 따로 수준에 맞는 애인을 만들어서 지내라는 것이 자식 가진 엄마 입에서 나올 소리인가요? 더군다나 예비 신랑인 남친 역시 그 말에 오케이를 했다고 하니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완강한 예비 시모를 어떻게 설득했나 했더니 고작 이런 방법이었다니 정말 실망을 감출 수가 없었죠. 저는 너무나 화가 머리끝까지 났고 그 자리에서 바로 예비 신랑에게 문자를 보내 파혼하자고 했으며 파마약을 바른 채 신발도 신지 않고 그곳을 뛰쳐나와 버렸어요. 제가 너무 웃긴 꼴로 자리에서 일어나 바깥으로 나가자 통화를 하던 예비 시모가 저를 그제서야 쳐다보시더군요. 저를 보더니 황당하다는 표정을 짓고 계셨고 저는 모든 사람들이 다 듣도록 아주 큰 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정말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다. 제가 뭘 그리 잘못했어요, 네? 그렇게 저는 아주 강인한 어조로 소리쳤고 황당해하는 예비 시모를 강하게 째려본 후 그대로 도망치듯 뛰쳐나갔습니다. 정말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고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라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거든요. 만약 그때 그렇게 도망치듯 뛰쳐나오지 않았다면 예비 시모에게 뭐라도 집어던졌을 것 같네요. 그렇게 저의 끝사랑이라고 믿었던 그 남자와 한순간에 파혼이라는 것을 하게 됐고 그 후로 저는 다짐했습니다.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무시당하는 삶은 살지 말아야겠다고요. 보육교사라는 일을 너무나 좋아했지만 뭔가 인생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무슨 일이든 해야만 했습니다. 마음도 너무 힘들었고요.
그래서 저는 퇴근 후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일도 하고 공부도 했기에 몸이 10개라도 부족했지만 그렇게 정신없이 살았던 덕분에 지난달의 상처를 조금씩 잊어나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3년이 흐른 뒤 저는 번듯하게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해서 동사무소에 취직을 하게 됐습니다. 세 번째로 바뀐 직업이었지만 그래도 남들이 다 부러워할 안정적인 직업이었기에 저와 가족들은 모두 너무 행복해했죠. 그러던 어느 날 잊고 있던 사람을 우연히 마주치게 됐습니다. 어린아이를 포대기에 업고 동사무소에 와서 서류를 떼어가는 중년의 여성. 그녀는 바로 예비시모였던 사람이었어요. 처음에는 저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셨나 봐요. 저는 보란듯이 먼저 인사를 건넸죠. 어머, 안녕하세요. 저예요, 소연이. 네, 누구요? 네가 여기 왜 있는 거야? 아, 저 공무원 됐거든요. 보시다시피요. 여자 직업으로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서요. 근데 저 아이는 누구 아이예요? 혹시 하민이 아이예요? 아유, 그게 얼른 서류 줘. 시간이 없어서. 초췌해진 예비시모의 모습을 보고 저는 독수리 오형제였던 친한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하민이에 대해 물어봤고 저와 헤어진 이후 예비시모가 맺어준 집안 좋은 여자와 결혼했다가 이혼을 당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전부터 워낙에 하민이가 무시를 많이 당했는데 나중엔 그 여자가 바람까지 피우며 당당하게 이혼을 요구했다는데 그때 본 아이가 아마 그 아이였나 봅니다. 하는 수 없이 다시 부모님 집에 들어와 살면서 엄마에게 아이를 맡기고 일을 한다는데 제게는 차마 이 소식을 전할 수 없었다고 해요. 그러게 사람을 그렇게 무시하더니 자신의 아들이 똑같은 벌을 받았네요.